파쿠르 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다스리고 제어하는 경험을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죽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그 불안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게임 중독과 우울함 속에서 방황하던 한 소년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위를 뛰고 벤치 위에서 사유하고 불안을 껴안고 움직이며 이제는 철학과 파쿠르 그리고 환경과 삶을 아우르는 이 움직임의 예술가가 된 사람, 국제 파쿠르 마스터 코치 김지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쿠르 코치 김지효입니다. 네, 아, 워낙 소개를 반갑습니다. 잘해주셔서, 네, 제가 제대로 소개했나요? 네, 저보다 더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파쿠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우리 코치님께서 파쿠르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쿠르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친한 친구가 영화 야마카시를 처음 보여줬고, 그 뒤로 그 친구 손잡고 학교 구령대 난간을 잡은 게 저희 첫 파쿠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는데, 난간 건너편에 매달린 다음에 아래로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기술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매달리는 거 자체가 워낙 무서운 행위더라고요. 특히 떨어질까 봐 그 높이에 대한 두려움과 난간에 발이 걸릴까 봐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 요소들이 있었는데, 한 3, 40분 넘게 혼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해냈을 때 처음으로 제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파쿠르를 계속 연습하게 된 것 같아요. 어, 단순히 멋져 보여서 이 동작을 시작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본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파쿠르에 빠져들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코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돌이켜보면 고등학생 때는 어떤 본질이나 파쿠르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 사회적으로나 가족 혹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제가 남들의 관심을 항상 받고 싶어 했었는데, 파쿠르라는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 자체가 워낙 특이하고 눈에 띄는 활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눈을 돌려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파쿠르를 하면 할수록 그런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즐거움이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깊이나, 그리고 제가 하는 파쿠르 활동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여러 도시 환경과 몸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결되는 어떤 그 본질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마다 파쿠르를 한 이유가 다 달랐지만 지금은 결국 제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걸 다시 낯설게 하는 하나의 움직임의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파쿠르가 단순한 운동이나 퍼포먼스를 넘어서 이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이나 이 놀이의 본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코치님께서는 파쿠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파쿠르를 정의하기란 참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커뮤니티나 단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는 방향은 어원에서 좀 많이 찾고 있어요. 파쿠르가 불어로 길, 코스, 여정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어원에서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파쿠르는 결국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의 학교, 놀이터, 집, 이런 익숙한 사물들을 익숙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놀이하는 아이처럼 움직임 놀이터로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시야를 보고 또 그걸 움직임으로 나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떤 도구나 어떤 안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과 내 정신, 신체를 가지고 하나의 표현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쿠르를 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움직임이 생각이나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나요? 음,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여러 이론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세상을 항상 재해석해서 감각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그대로 오감을 활용해서 감각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재해석된 것을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변화로서의 세계를 함께 몸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 이 시점조차 사실은 0.05초 전에 이미 흘러가 버린 거고 같은 강물을 우리가 손으로 경험할 수가 없듯이 우리 스스로 그 변화로서의 그 세계 자체에 우리 몸을 직접 던져 넣음으로써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고정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나 그런 어떤 멈춰 있음에서 벗어나서 변화 그 자체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불안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변화하는 신체와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재해석의 여지와 시선의 높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명상을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철학적인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중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 파쿠르를 그런 시선과 함께 꾸준히 해 오시면서 몸에 어떤 감각이나 기능이 가장 달라지셨다고 느끼셨나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전에는 제 몸을 덩어리로 생각하거나 인지해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팔뚝 하면은 그 팔 덩어리 전체로 그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뭐 가볍게 예를 들어서 팔뚝만 해도 안에 여러 해부학적인 여러 지점들이 있을 거고 또 손가락, 발가락 어떤 미시적인 어떤 그 세계들이 다 있는데 움직임을 연습하기 전까지는 제 몸을 그냥 덩어리로만 인지하고 있었고 제 몸으로 또 어떤 열린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몸은 몸일 뿐, 특히나 정신에 따라가는 항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나. 그리고 항상 어떤 목적이나 목표, 제가 꿈꾸는 어떤 미래 지점에 있었던 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파쿠르 활동 자체는 그 모든 제 고정관념과 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예전에는 몸이 그냥 하나의 따라가는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고 계시죠? 더 이상 몸과 마음을 따로 구분하는 바이너리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혹은 그런 습관, 태도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금 이제 파크로 활동을 통해서 반성하거나 회의하거나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걸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히려 몸의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돼서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어떤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몸이야말로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자 경계면이자 어, 가장 우리가 어떤 활동이나 생각이든 시작할 수 있는 그 존재 근거가 아닌가. 예. 그래서 몸의 위치와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고, 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몸은 흔히 헬스나 보디빌딩에서 보면은 식스팩이나 S라인을 위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어떤 대상화된 존재로 보거나, 혹은 또 반대로 몸이나 감각, 어떤 단편적인 몸의 욕망들만 우선시해서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한편으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쿠르라는 거는 소마틱스를 예를 들면은 몸 자체 내면의 인지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소마틱스의 한계는 사물이나 환경,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파쿠르가 죄송한데요. 네, 소마틱스를 잘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마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몸이란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펠든크라이스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인지 능력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훈련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 같은 경우는 원래 성우나 뮤지컬 배우나 여러 무대 위에 서서 활동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360도의 거울을 배치하고 자기의 자세를, 앉아있는 자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점에서 내 몸이 생각보다 많이 불균형하고 또 성대 주변의 근육 부위가 굉장히 많이 긴장돼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미시적인 감각과 인지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이나 움직임을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마틱스가 막 누워서 이제 인스트럭터가 어떤 미세한 것들 큐잉을 주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쉽게 인지하기 처음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미시적인 움직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혹은 이게 무슨 활동일까라는 생각들도 많지만 어, 윗바사나 명상을 예를 들면은 부분적으로 신체를 많이 훑잖아요. 소마틱스도 그 지점에서 내 몸의 미시적인 한 부분, 인대나 근육, 힘줄, 그리고 나의 몸의 방향성과 각도, 공간에 있어서의 내 형태의 변화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무용 하시는 분들이나 요가 하시는 분들이 네, 소마틱스를 많이 훈련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역시 몸과 마음을 그 몸 내면에 내적으로만 인지하게 됐을 때에서 장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이나 형태라는 게 어떤 사물과 낯선 환경과 만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창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야를 사실 소마틱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쿠르가 많이 채워준다고 할 수 있고, 몸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저에게 스스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뭐냐. 그리고 파쿠르가 결국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제공할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봤을 때,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움직임의 하나의 문화, 예술, 혹은 스포츠, 뭐라 정의하든 그 환경 중심의 움직임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환경 중심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좀 정해져 있잖아요. 통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갑갑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자연 속을 가지 않는 이상. 그럼 이 속에서 파쿠르가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그 아이들을 보면은 파쿠르라는 걸 몰라도 즉시 뭔가 환경을 보고 어떤 낯선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놀이들이 계속 사라졌다 없어지길 반복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 사물이나 세상을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열려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벤치나 의자, 이런 기능들을 보면은 원래 앉아 있거나 정해진 용도대로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한데 아이들은 그렇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죠. 앉는 용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기도 하고 혹은 숨바꼭질도 하고 여러 가지 열려있는 가능성들을 보는 건데 결국은 파쿠르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 스스로 파쿠르 비전이라고 부르는 세상을
놀이터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사실 사람들이 바로 시선이 개안이 돼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파크로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몸으로 직접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움직임의 길을 터득하다 보면 열리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어릴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런 것 같은데 커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발달이 되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더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다시 어릴 때로 조금 돌아가면서 세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싶다. 그것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항상 언제나 열려 있고요. 요즘 뭐 실존주의라든지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든지 뭐 철학의 어떤 교양 서적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현대 철학의 대부분의 그 기저에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기투된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고 대전제를 깔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 이전의 과거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대장장이로 평생을 살아야 했고 뭐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으로의 역할과 기능으로 평생 살아야 됐고 각자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의미가 다 정해진 세계였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근데 네. 지금은 적어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거나 찾아가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이고요.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자유롭게 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확실한 정답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 그 자체인데 파쿠르를 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어떤 고정된 본질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상대적으로 관계 맺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는 거고, 그 관계조차 시시각각 계속 해체되고 변화하는 거라서, 자유로움과 동시에 그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물조차 내가 원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뭐 의자, 벤치, 도시의 여러 사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고, 그것 또한 다 변화하는 것들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동시에, 어, 난 여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나라는 정체성조차 이제 흔들리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음. 그게 그 양가적인, 모순적인 그 느낌이 자유와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상태가 파쿠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피하려 하지만 코치님은 오히려 그 안에서 질문하고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불안을 감수해야만 내 길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이 장애물이 곧 길이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불안이랑 두려움을 크게 나누는 편인데요. 또 위험이랑 안전을 또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먼저 불안은 그 불안의 대상이 불확실해서 불안합니다. 잘 모를 때. 그죠? 네. 불안할 때 우리의 기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불안한 상태에 던져져 있고, 만약에 차라리 내가 불안한 이유를, 혹은 목적을, 혹은 대상이 명확했다면 차라리 이만큼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기분 자체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죠. 근데 반대로 두려움은 항상 구체적인 대상과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쿠르 할 때는 두려운 상황이 되게 특정한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유와 대상, 목적이 분명한 두려움은 분명하지 않은 그 불안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파쿠르 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다스리고 제어하는 경험을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죽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그 불안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코치님은 이제는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따로 느끼진 않으시나요? 불안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고, 불안을 만약에 초월했다는 것은 아마 시다르타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네, 저는 속세에 있기 때문에 네. 불안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거나 혹은 내 꿈을 가지거나 목표를 가지는 그 이유들도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기 위해서, 망각하기 위해서, 혹은 죽음으로부터의 면역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죠. 예, 파쿠르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을 조금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속된 말로 멘붕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위기가 오거나 할 때마다 다시, 사실은 우리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여기에 던져져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와요. 극도로 불안해지죠, 그때는. 근데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황무지에 있고 거대한 사막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친 파도 위의 바다에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항해를 하겠다. 마치 노인과 바다에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네.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몸을 움직이면서 이 코치님이 불안을 다루는 자신만의 방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전과 비교해서 요즘은 그 감정이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시는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불안을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과 같은 거라서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놓여져 있고, 그걸 100% 인간이 무슨 과학의 힘을 빌리든 자기 개발의 힘을 빌리든 전사적으로 24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만의 신적인 인간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든 자유의지를 믿든, 그 불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아젠다라 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스스로도 모르는 영역이 항상 남아있고,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 내 의지 100%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자기 확신으로부터 이제 다시금 질문을 시작하고, 오히려 열려있는 사고방식으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불안을 계속 막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병리학적인 어떤 관점인 것 같고, 가끔 고대 그리스인들을 보면, 어, 내가 갑자기 용기가 날 때, 아레스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혹은 사랑에 빠졌을 때 아프로디테가 내 마음을 건드렸어. 혹은 디오니소스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 이 신적인 어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하곤 했거든요. 말 그대로 마법이 있던 시대인데, 근대화 이후 마법이 완전 사라진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인간의 영역 밖의 미지의 영역들을 다 몰아내 버렸는데, 저는 그 불안이 다시금 인간이 스스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있는 그대로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불안을 표현하자면 능동과 수동의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안을 마주하는 것은 명사로 보는 게 아니라 동사로 계속해서 마주하는 일이고,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이 한계 지어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려 하거나,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순적으로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충족감은 그 내가 두 발로 견고하게 딛고 있을 대지가 견고하게 있을 때 느껴집니다. 그리고 파쿠르라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내가 인지하고 있던 한계, 혹은 신체적인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요. 아, 내 영역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고, 할 수 없는 건 여기까지구나를 분명하게 규정 지어줍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탄탄한 집이 되어주는 동시에 제 정체성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과 한계가 없으면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다시 불안의 세계로 던져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게 다 열려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유는 있는데 극도의 불안에 있는.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파쿠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순간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 불안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 불안이라는 게 저는 사실 과거에 그런 불안이라는 걸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불안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한 번도 육체적으로 이런 불안에 대해서 심하게 느낀 적이 없는데, 제가 40이 넘고 갑자기 이 공황 증세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이유가 없는 불안이 오면서 굉장히 조바조바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왔구나, 이게 뭐 불안함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하면서 그 증상이 점점 나아졌던 것 같고, 그 불안한 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불안함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마주하는, 거기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겸손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게 어떤 적과 싸워서 마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친구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길 때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안이 단순히 어떤 그 네거티브한 기분이나 증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발견한 불안의 가장 건강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을 전사적으로 기획하고 스스로의 모든 삶을 도구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음, 내 삶이 사실은 모든 가능성으로 빛나고 열려 있는 상태인데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고 계속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거나 봉사하게 됐을 때 점점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원래 실존적으로 던져진 존재고 열려있는 존재였어. 너의 몸과 마음을 도구처럼 수단화하지 마. 라고 그 불안의 징후가 계속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찔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파크로에는 육체적인 위험이 많이 따르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 강남 옥상을 뛰어넘는 걸 봤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순간은 딴 사람이 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저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넘어야 할 도전과 멈춰야 할 경계를 구분하고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20대 초반 때만 해도 제가 넘어야 할 혹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도전을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100% 자유의지로. 근데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장애물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현상적으로 장애물이 그냥 정처 없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 벽이 저를 불러요. 넘어볼래?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 저는 도전을 하고 있었고 그 경계를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의 영역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깊어질수록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가 더 깊이 있게 들려오고 또 저의 한계 지점과 또 한계 너머의 어떤 성장 지점이나 가능성들이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관찰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파쿠르의 대부분 부상이나 위험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은 초기에 파쿠르 3에서 5년 차에 많이 발생했던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사고가 다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전이고, 마치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듯이 하나의 저의 존재 근거이자 하나의 습관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거리에 밖에 나가면 여러 장애물이나 환경들이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 이상한 현상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하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애물에 다가갈 때, 어, 그 환경과 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가 된 몰입의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워낙 바쁜 일에 치여 있거나 혹은 목표가 너무 뚜렷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만 바라볼 때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스스로 도구화되어 있을 때 장애물과 환경이 부르는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놀이터나 혹은 학교 담벼락 혹은 집안의 소파나 침대 이런 데들을 보고 뒹굴거리고 뛰어넘고 매달리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부르는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을 저는 키즈 파크로 수업에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들. 그게 나이가 들어도 어, 놀이적 요소와 어, 어른이? 어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린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른. 피터팬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왜 파쿠르 할 때 초반에는 좀 부상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돌이켜 보셨을 때 그때의 부상은 어떤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무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것. 내 자신을 모르고, 환경을 모르고, 내 몸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어, 파쿠르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무지가 전반적으로 부상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은 시장에 어머니 손잡고 갔을 때 식칼이 반짝반짝 거리니까 예뻐 보여서 손으로 움켜쥔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피가 철철 흘렀죠. 그 뒤로 식칼을 손잡이를 잡는 게 안전하다라는 걸 배운 건데, 몸으로. 물론 똑똑한 친구들은 굳이 몸으로 경험 안 해도 위험한 줄 알겠지만 저는 그것을 몸으로 일일이 다 경험했던 것 같고
파크루도 워낙 낯선 움직임이고 환경을 기존의 기능과 역할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재해석하다 보니까 초기에 많이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과 인식이 통합이 되고 결국 안전한 연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건 결국 존재하지 않는 환상인데 좀 더 뾰족하게 말하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위험이냐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영역이냐. 영어로는 리스크냐 데인저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파쿠르라는 건 결국 데인저 테이킹이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감수해 나감으로써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우연한 사고 같은 데인저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파쿠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탁월한 연습이 파쿠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훈련할 때 그러면 두려움이 지금도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저 멀리 있는 곳을 가야 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움이 올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코치님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처음에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스스로 뭔가 뭐랄까요? 너무 인위적인 증명해야 어떤 된다? 도전, 증명이나 뭔가 음. 목표를 스스로 세우거나 인위적이고 음. 조작적인 것으로 세상을 보면 어, 일단 즐거움도 덜하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부르는 소리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확인을 하는 아이덴티파이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패밀리어라이제이션, 친밀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 신체 능력상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측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구들을 많이 빌리는데 쉽게 말해서 제 발로 거리를 측정하거나 줄자를 가져와서 거리를 측정해보고 맨땅에서 직접 뛰어보거나 여기서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리적인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까지 가능한 영역으로 확인이 됐으면 사실 이제 멘탈적인 두려움 관리의 측면인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요. 결심의 단계죠. 이 결심의 단계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사실 떨어지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 지점에 흔들림 없는 도약과 점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심의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있거든요. 공중에 몸이 떴을 때 갑자기 의심과 두려움이 깃들어서 자세를 풀어버린다든지 혹은 덜 뛴다든지 애초에 100% 나의 능력으로 했으면 안전하게 도달할 거리가 중간에 의심이 깃들면 그렇게 실패와 사고로 벌어지기 쉽죠. 그래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할 때가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 이후에는 그냥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반영해서 once is never라고 해서 한 번 한 건 운일 수도 있었잖아요. 연속 세 번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제 실력이라 생각하고 예, 하나의 습관의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어떤 거리나 높이 혹은 장애물들이 눈에 띄거든요. 현상적으로. 그럼 거기에 가서 직접 착지점과 도약점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발 앞꿈치로 디뎌보기도 하고,
이런 신체 접촉과 환경이 직접 만날 때 중요한 게, 이게 접지력이 좋은지 아닌지, 견고한지 아닌지, 이런 안전 요소뿐만 아니라, 그, 실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제 몸으로 확인하면서 시뮬레이션에 좀 더 가까워져요. 구체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할까요? 네, 현실에 기반한.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친밀화 작업을 할 때 더 현실적인 연습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내가 맨바닥에서 연습했던 점프와 실제 그 건물 옥상이나 혹은 정말 위험한 도전들도 사실은 바닥에서 했던 몸의 실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실험? 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해 주신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강남 그 옥상을 혹시 몇 번 뛰어넘으셨나요? 지금 3번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한 번밖에 어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럼 착지점이 제가 뛰고 예. 나서 금이 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몇 번 더 했다가는 아마 바닥이 금이 가서 그러게요. 깨질 것 같고. 빌딩이 무너지겠는데요? 네, 어, 그렇게 사실 고수의 레벨을 가야지 내가 정말 그걸 측정도 가능하고, 왜냐면 경험이 이제 몸에서 배어 나오면서, 그쵸? 그렇게 도전과 불안을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코치님이 느끼시기에 파쿠르가 아닌 내 삶이 달라졌다. 이러한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파쿠르는 워낙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게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사실 파쿠르가 제 길이라는 확신은 한 번에 얻어졌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축적된 연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영화 야마카시를 처음 봤을 시점부터 군대에 있을 때 여러 진로 탐색과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까지 계속해서 파쿠르를 연습하면서 이것 없이는 내가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파쿠르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 일상에서 파쿠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쿠르는 단순히 스포츠나 어떤 분야로 카테고라이징 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프리다이빙적인 시선으로 바다와 세계를 본다면, 저는 파쿠르로 세상을 살아가는 음. 게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행복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